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강의 주제를 1시간에 배우는 오종남의 경제 이야기로 정했을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하면은 사람들이 다른 주제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경제를 그렇게 유난히 어렵게 느낄까? 경제 뉴스도 다른 뉴스와 마찬가지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1시간에 배우는 오종남의 경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경제 뉴스도 다른 뉴스와 마찬가지로 친근하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경제학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경제학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을 하려면 원무과에 가서 퇴원증을 받아야지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려면 장례식장에서도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장에 가서도 돈을 내야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 활동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걸로 명실공히 경제학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맨 처음에 썼던 책의 정식 제목은 국가의 부에 관해서 본질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어로 여기 써놨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세상에 경제를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경제 행위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제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부터는 신문을 보면 경제 뉴스도 다른 뉴스와 마찬가지로 친근하게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삼성 창립자인 이병철 회장님이 계시고 현대 창립자인 정주영 회장님이 계시고 교육보험을 만드신 신용호 회장님이 계십니다. 세 분의 공통점은 다 재계에 큰 별이 되셨다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학력이 다릅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와세다 정경학부를 다니다가 중퇴하신 분이고 정주영 회장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통천에 있는 송전소학교라는 데를 졸업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신용호 교육보험을 만드신 신용호 회장님은 학교에 입학한 적도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력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세 분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재계의 별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은 타임지의 표지인물로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거를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차이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80년을 살건 90년을 살건 학교 다니는 기간은 초등학교만 졸업했으면 6년, 대학까지 졸업했으면 16년을 다니겠죠. 그러면 남은 인생이 굉장히 길어요. 남은 인생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거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학 기초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경제학에서는 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소비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투자하는 주체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국방, 인프라 건설, 복지, 치안 유지를, 그리고 예산은 세금을 걷는 세입하고 세금을 쓰는 세출로 나눠서 그걸 예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거를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자기가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은 일단 기업에 들어가서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곳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기업하는 사람이야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이게 투자를 하는 하기 위해서 사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수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발전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람은 그 발전 설비의 수요자가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투자 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수요라고 이야기하고 투자 수요라고 이야기할 때 왜 투자가 수요지?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하기 위해서 사는,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자본재라 그러는데, 그 물건의 생산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요라는 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밖을 쳐다보면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 외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해외 수요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6천억 달러를 수출하고 5천억 달러를 수입했다면 우리는 순수출이 1,000억 달러가 되겠죠. 이거를 다 합해서 소비 수요, 투자 수요, 그다음에 아까 정부, 그리고 해외 수요, 이걸 다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전체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소득은 C라고 하는 소비 수요와 I라고 하는 투자 수요와 G라고 하는 정부와 수출해서 수입을 뺀 순해외 수요를 다 합한 것을 수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활동에 대해서 생산과 분배와 소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행위를 경제활동이라고 말씀드렸고,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을 이렇게 정리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걸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경제 주체별로 볼 때 여기서 지금 아까 가계와 개인을 제가 구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나라 경제를 보면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서 씀으로써 기업은 또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이제 한다는 것 쭉 말씀인데, 이건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경제 활동을 하나로 고정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소비일 수도 있고 또 서비스 공급자일 수도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정한 1시간에 배우는 오종남의 경제 이야기의 진정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요. 어떤 사람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냈습니다. 그러면 커피숍을 낸 사람에게 개업 축하난을 보내는 거 당연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커피숍을 낼 때 필요한 자금을 조금 융통해 주는 거 물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커피숍이 계속해서 제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서 커피 마셔주는 거예요. 이게 수요죠. 그렇게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결국은 온 손님 또 오는 거다. 지금 우리 서윤원 대표가 하고 있는 뉴 리트리트
성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유 리트리트에 한 번 온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 리트리트 가니까 좋더라고 입소문 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수요 일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결국 일감이 수요가 중요하다는 얘기만 아시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 경제도 결국 아까 국가 전체 수요를 말씀드렸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인 출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뭐예요? 결국은 미국 물건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인가?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시책을 해오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는 뭐에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은 우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연자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연자원을 들여다가 그거를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하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그 정책을,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데 그 보호라고 하는 거의 대상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기 나라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앞에 지금 수요를 말씀드릴 때 개인의 소비 수요하고 기업의 투자 수요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 체험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정부라고 하는 주체가, 경제 주체가 뭘 할까요? 그러면은 세금을 걷어들인 것보다 세금을 더 써서 적자 재정이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기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벌려서 일감을 수요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12년이나 대통령을 하다가 간 장기 집권을 한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왜 지금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일감이 없어서 실업이 늘어난 경제 대공황, 뉴딜 정책으로 적자 재정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다는 점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경기가 너무 과열돼 가지고 물가가 너무 오를 때에는 정부가 돈을 빨아들여 가지고 경기 과열을 시키는 일도 하겠지만 요즘에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경기 조절이 있는데 아까 정부의 경기 조절을 말씀드렸죠.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과 세금을 쓰는 거에 차이를 가지고 경기 조절을 하는데 중앙은행은 다른 방식으로 경기 조절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공급하는 게 중앙은행입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돈, 즉 피를 공급하는 게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공급하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기능을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통화를 공급하는 기능과 하나는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볼 때 통화를 직접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다가 공급하면 은행이 일반인한테 공급하는데 그럴 때 이자율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계를 낸다고 할 때 뭐를 생각합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다 가계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계를 낼 때 은행에서 1억을 빌려서 내는데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비용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경제개발연대에는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빌리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되는데 요즘처럼 이자를 내려가지고 한 2%, 3%라면은 1억을 빌린들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빌리는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거죠. 또 이자율을 높이면 반대로 경기 과열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도 하고 경기를 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책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활동 중에서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경기 조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원래 중앙은행은 통화를 공급도 하지만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버냉키라고 하는 의장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까지 경제학 책에서는 나와 본 적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중앙은행의 본래의 기능을 포기를 하고 돈을 찍어내는 기능을 해서 돈을 찍어서 경기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섭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까지 책에 나온 적이 없는 멋진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Q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양적 완화라고 썼는데 뭐 그렇게 고상한 얘기 쓸 거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찍어내서 경제 살리겠다는 얘기. 아니 그러면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포기했다는 얘기냐? 포기한 거죠. 포기를 하고 미국 경기를 살려내는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만 풀고 빨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제까지 미국 경기가 활발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QE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폐가치 안정을 포기하고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의 책에서는 이거를 비전통적인 방법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경제학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던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돈 찍어내는 QE를 하니까 그러면 EU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EU의 은행이 E10이라고 하는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인데 거기도 그럼 우리도 찍겠다. 영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우리 영란은행도 우리도 찍겠다. 일본 가만히 있겠습니까? 찍겠다. 중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하냐? 이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왜 한국은 QE를 안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조지 워싱턴 초상화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 초상화는 한국 사람만 존경합니다. 이거를 경제학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미국 통화는 국제 통화가 돼 있고 한국 통화는 국제 통화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미국 FRB 총재가 돈을 찍어내면 미국의 3억 3천만 인구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77억 인구가 다 달러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찍어내도 자기 나라의 부작용이 우리보다는 적은 거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찍어내면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을 우리밖에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통화가 국제 통화가 되기 전에는 QE라고 하는 걸 하는 게 거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국제 통화가 되느냐? 국제 통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IMF가 결정을 합니다. IMF는 지금 현재까지 세계 경제에서 비중으로 봤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나라는 다 국제 통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순인데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대한민국 원하는 국제통화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